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타인의 삶 엿보기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소설보다 더 재미난 현실의 삶이 있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지난번 란이라는 작품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이윤협님의 에세이집 셋째 부인을 얻고 싶다 에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부인을 얻고 싶다. 집 앞 느티나무 산책로를 걷고 있다. 손을 잡고 사부작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뒷모습만으로도 80대 초반이다. 보폭을 맞추느라 그러는지 키가 한 뼘은 더 큰 할아버지가 연신 오른쪽의 할머니를 살피고 있다. 하얗게 세어버린 두 분 머릿결이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인증 같다. 저희는 첫째 부인과 저렇게 금술이 좋은 걸까? 아니면 늦복이 터져서 이상형을 다시 만난 걸까? 상상을 해가며 시샘어린 시선을 던졌다. 일순 바람이 일면서 우수수 낙엽이 떨어진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눈보라치듯 흩날린다. 길 위의 낙엽들은 바스락바스락 엄살을 떨면서도 이내 발밑을 감수한다. 타는 햇살 막아서던 푸른 기상 간데없고 바삭바삭 마른 몸 이리저리 치이는구나. 산책로 옆 화단에는 은행잎들이 켜켜이 쌓여서 행운의 열쇠를 소쿠리 져다 부은 것 같다. 노란 잎들을 반쯤 떨친 은행나무는 신라 왕관을 연상시킨다. 클림트의 황금빛 그림들도 떠올리게 한다. 노부부가 산책로를 벗어나서 보이지 않게 되자 지금 나는 누구랑 살고 있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젊은 날에 만나서 함께 해왔던 그 아내는 아닌 것 같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희고 투명한 피부에 웃으면 솜털 봉오리를 막 열고 나온 백목년을 연상시켰는데 그녀의 활짝 웃는 해맑았던 얼굴을 떠올려 본다. 둘째 부인과 사는 게 50대 중반부터였는지 60대에 접어들어서였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정년 이후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 어떡해요?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TV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 들은 소리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껏 자청하고 나선 일인데 아직 초보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프라이팬을 눌러 먹었다고 조리도구 사용을 금지당했다. 접시 사용도 제한을 받고 있다.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쓰란다. 금도구만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태워 먹은 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둘째 부인의 고박은 내 동선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진다. 통장 B의 존재를 들킨 이후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몰라서 한 일을 가지고 타박이 지나치다. 첫째 부인 같았으면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미소 가득 머금고 시범을 보였을 텐데. 저 느티나무 잎사귀들처럼 힘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젊은 날의 수고를 생각해서 살뜰히 챙겨줄 그런 각시를 꿈꾸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아들놈이 뱃속에 있을 때 아내는 나를 깨워서 포장마차 오뎅 국물 먹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한겨울이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라 집 근처에는 포장마차가 없다. 하고 말하고는 도로 눈을 감았다.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말다툼 끝에 그날의 장면들이 와락 쏟아져 나왔다. 그 장면들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 재생되곤 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 쌓여서 응어리가 진 걸까? 장인 장모님께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 적도 있다. 나는 고스톱은 물론 술도 한 잔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가 분위기를 재미없어 했다.
그러다 보니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내 또한 친정의 그런 완고함을 답답해하곤 했으니 이를 마음에 두었다가 나를 냉대한다는 것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더군다나 가까이 살면서 연로하신 두 분을 보살펴 온 건 우리 부부 아닌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라는데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경솔했던 행동이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유지인 장미가 TV에 나오면 정말 예쁘네 했던 것 같다. 흰자위 까디집고 나온 김한선을 보고는 진짜 섹시하네 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양수리 촬영소에 갔다가 고소영이 영화 찍는 걸 봤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적도 있다. 더러는 길을 가다가 넋놓고 쳐다보던 시선을 들켰을 수도 있다. 스스로에 대한 회한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는 자신을 찾아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둘째를 낳고는 망설임 없이 사표를 냈다. 그러고는 아이들한테만 매달렸다. 그렇게 30여 년을 보냈다. 이제와 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나온 세월이 무상하게 느껴졌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 그 위에 남편이란 작자가 그런 착잡한 심사를 헤아려 주기는커녕 물색 없이 보아만 둬두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관리사무소 뒤편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며 기도와 다짐을 섞어본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하면 소원을 들어주실 건가요? 설거지는 되도록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 사용도 반의 반으로 확 줄이고요.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사들고 처가에도 더 자주 들러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꼬부랑 할머니나 젖먹이라 할지라도 눈길 주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셋째 부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바람 한 줄기가 휙 머리칼을 헝클어 놓으며 지나간다. 단풍나무 이파리들이 일제히 수수수 몸을 떨면서 조소를 날린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인가 보다. 가을이 오면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게 꼭 낙엽 때문만은 아니듯 아내가 스스로 떠나면서 둘째 부인을 들인 이유도 한두 가지만은 아닐 게다. 내가 정년 이후에 느끼고 있는 이 무력감을, 물기가 빠져서 바스락대는 몸과 마음의 소리를 아내는 훨씬 더 일찍부터 맞닥뜨려 왔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떠나버린 집안은 적막감마저 흐른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이 많다. 우선 이런 공기부터 바꿔놓아야겠다. 오늘부터라도 핸드폰이나 PC 모니터와는 대화를 줄이고 둘째 부인 앞에서 이것저것 끌어다 수다를 떨어야겠다. 처음에는 어이없어 하겠지. 때로는 엉뚱하게 튀기도 할 테고. 하지만 이런 가벼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력이 난 둘째 부인이 슬그머니 떠나고 가려운 등 긁어줄 셋째 부인을 들여보낼지 누가 아는가. 네,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초리.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부음이 많아졌다. 흰 봉투에 부이 두 글자를 쓰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떠올렸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한 선생님 중에서 가장 엄한 분이었다. 그날 내준 과제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바닥과 종아리에는 불이 났다. 내게 가장 큰 시련은 한자 외우기였다. 한자 외우기 시간에는 주로 교실 뒤에 솔밭을 이용했다. 이부제 수업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우리는 솔밭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땅바닥에 한자 획을 그려가며 목청껏 훈과 음을 외워댔다. 회초리에 대한 상상이 내 세포를 자극해서 그랬는지 나는 종아리에 줄 긋는 일을 가까스로 면하곤 했다.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덕분에 여름이 지나면서 어른들이 읽는 신문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은 다른 과목에서도 우리가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개념이 서도록 몰아세웠다. 무서우면서도 가장 선생님다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글 전용 분위기 때문에 다른 반에서는 한자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우리 반 반장은 여자애였다. 성적은 항상 1등이었고 키도 나보다 반 뼘이나 더 컸다. 희고 뽀얀 피부는 다른 애들과는 달리 햇볕에 나가서 부모님 일을 거들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였다. 그의 앞에서 나는 늘 주눅이 들었다. 반장과 스스럼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2학기 들어서 내 성적이 2등으로 올라선 뒤부터였다. 쪽지 시험을 자주 보았던 선생님은 반장에게 답안지를 맡기고 채점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 애는 나를 불러서 옆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채점한 답안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나는 반장의 성적을 넘어서지 못했다.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늘 전과목이 100점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재능을 타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가 환한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교실 분위기를 이끌었다. 여자애들은 모두 그 애를 졸졸 따라다녔다. 남자애들도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도 하나같이 시선을 빼앗겼다. 사과가 붉게 물들어가던 가을날 아침이었다. 우리는 교실로 들어서면서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선생님이 굵고 긴 회초리를 들고 교탁 앞에 말없이 서 계신 게 아닌가. 표정도 평소보다 더 엄해 보였다.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며 눈알을 굴렸다. 시작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냈다. 어제 청소당번이 누구였지? 선생님의 질문에 그 애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제 누가 청소했지? 선생님이 교실 안을 둘러보며 말을 바꿔서 다시 묻자 여학생 몇몇이 주저주저 손을 들었다. 너희들이 전부 어제 청소 당번이야? 손을 든 아이들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청소 당번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도 되는 거야? 반장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지. 선생님이 다그치자 그 애는 고개만 푹 숙였다. 선생님은 반장을 교탁 위로 올라서게 했다. 그리고 엉거주춤 올라선 그 애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매를 맞는 것처럼 이를 앙다물고 눈을 감았다.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서에 신고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 날 반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교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교실 밖이 시끄러워졌다. 우리는 흘깃흘깃 창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뭔지 몰라도 구경거리가 생긴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급사가 쪽지를 가지고 달려왔고 선생님이 급히 교실을 나갔다. 밖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아이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교무실이 있는 아래쪽 건물과 우리 반 교실이 있는 위쪽 건물 사이 화단 앞에서 웬 신사분이 거친 몸짓으로 고함을 치고 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 의해 교실로 쫓겨 들어갔다. 그 아저씨는 오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항의했다. 우리는 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반장은 한동안 결석을 했다. 몸이 아프다고 했다. 그 애가 다시 학교에 나왔을 때 아이들은 그날 일을 모두 잊은 듯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 다시 나온 반장은 예전의 그 애가 아니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몇 시간이고 자기 자리만 지키다가 돌아갔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학기말 시험에서 내가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다. 그 애가 몇 등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학교 근처에서 큰 과수원을 하던 반장 아버지는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다. 어머니도 대학원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 시절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학력이었다. 그분들은 어린 여학생을 교탁 위로까지 올려세우고 종아리를 때린 선생님의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1966년도의 일이라 해도 말이다. 그 애는 그 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눈에 띄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친구를 만들지도 않았다. 반장의 총명함과 활달함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 애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그 애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그날 호되게 야단은 치시되 종아리는 때리지 말았더라면,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교탁 위로 올려 세우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자애들이 반장이라고 무서워서 청소를 대신해 줬을 리는 없고, 기껏해야 그 애가 흔하게 가지고 다니던 예쁜 머리핀이나 학용품이 탐이 나서 청소 당번을 자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장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학교 전체가 그 일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그 애를 더 못 견디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네,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이웃. 토요일 오전 게으른 아침을 점심삼아 느긋하게 끝내고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안방에 있던 아내가 나와서 인터폰을 들고 한참 동안 듣고만 있더니 1층에서 2주 동안 집수리를 한대요. 공사 동의를 해달래요. 하고 궁금증을 풀어준다. 그럼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공사 못하는 거야? 하고 내가 딴청을 피우자 아내는 한번 흘깃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 누군가가 이사를 온 모양이다. 아니면 어느 집 아주머니가 백목련, 자목련, 벚꽃까지 흐드러진 봄 기운에 취해서 겨우내 생각해내었던 화사한 거실을 새로 꾸미기라도 하려나? 사실 몇 주씩 공사를 해대면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나마 분별 있는 집에서는 해가 지면 작업을 끝내고 휴일에는 공사를 삼가지만 주위 사람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모양이다. 하지만 누가 공사를 막을 수 있나? 자기 집에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제 저녁에는 윗집 사람들이 내려왔다. 다짜고짜 초인종을 누르고 밀고 들어와서는 자기 집 배수가 잘 안 되니 우리 화장실 쪽을 좀 뜯어보자는 거였다. 자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일로 남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다. 거기다가 우리 집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갔다. 뒤처리도 하지 않고 뒤처리에 대한 미안함도 남기지 않은 채. 몇 해 전에는 새벽에 퇴근하는 부부가 윗집에 이사를 온 적이 있다. 매일 밤 3시쯤 들어와서는 샤워를 하는지 1시간 가까이 요란하게 물소리를 냈다. 그런 물고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래도 자주 항의하기 힘들었던 건 생업이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데야 어찌하랴. 우리가 이사 가는 것까지 각오했는데 다행히 6개월쯤 뒤에 그 집이 이사를 가버려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 윗집 간에 유치원생 수준의 신경전을 벌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보통이고 심하면 주먹질이 오가기도 한다. TV에는 방화의 살인까지 보도되고 있다.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지도 이미 오래지만 건축 설계나 자재 기준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동주택 속에 살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웃이 많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안락의자에 등을 깊숙이 묻자
오래전의 이웃이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1988년에 목동 8단지로 이사했다. 연탄불을 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꿈만 같았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니 아이들 키우는 것도 훨씬 수월했다. 거기다가 옆집도 만족스러웠다. 나와 동갑이라는 옆집 남자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정감 가는 사람이었다. 부인도 꽤나 경우가 밝았다. 우리 집에서 가는 것보다 그 집에서 오는 게 항상 많았다. 모든 면에서 좋은 이웃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옆집 남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뭔가 꺼내는 걸 아내가 보게 되었다. 그건 커다란 냄비였다. 그리고 트렁크 안에는 또 다른 냄비들과 들통도 하나 들어있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아내가 그 집 부인한테 그게 다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애아빠가 밖에서 맛있는 걸 먹게 되면 꼭 따로 시켜서 담아 가지고 와요 했단다. 그러고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그릇도 종류별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요 하고 덧붙였단다. 그 이후 아내는 옆집 남편이 밖에서 뭘 사서 담아오는지에 계속 관심을 보였다. 또 그때마다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며 내게 화살을 돌리기 일쑤였다. 아내는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고 부러웠던 모양이다. 내가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이 모두 값싼 것이 되고만 느낌이었다. 이제 내가 뭘 하든 별로 생색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남자가 채심머렵게 그게 뭐냐 소리는 하지 못했다.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일행이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따로 음식을 시켜서 집에 들고 온다는 게 좀 우세스러운 일 아닌가? 하고 대꾸했을 뿐이다. 나이도 같고 집사람끼리도 잘 통하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충분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나는 옆집 남자와 말을 섞은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옆집의 고급 승용차나 손 큰 씀씀이에 대해서는 별로 부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그 집의 살림 규모를 이해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딸을 위해 방 하나를 더하느라 목동 7단지로 옮기면서 나는 그 색다른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사하기 몇 달 전부터 옆집 부인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눈에 띄었다. 실내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이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고 종종 걸음으로 내 앞을 벗어나곤 했다. 한참 만에 아내한테 궁금증을 내비쳤더니 원형 탈모 증상이 심해서 이제는 거의 맨머리라는 거였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져버렸대요. 남편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시부모님은 사업을 물려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종업원 대하듯이 막대한대요. 생활비는 그나마 풍족하게 주는 모양인데 매달 받아올 때마다 엄청나게 잔소리를 퍼붓나 봐요. 옆집 남편의 냄비에 부러움을 담아 나르던 아내가 8단지를 떠나며 독백처럼 말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힘껏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산은 한 푼 없어도 이렇게 평수를 늘려서 이사도 가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집에 직접 가서 먹어야 진짜 제맛을 즐길 수 있어요. 옆집 여자는 매일 아침 일찍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나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아내는 7단지로 이사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 이야기를 덧붙였다. 아내가 거실 모서리를 장식하기 위해 새로 산 안락 의자가 더없이 푹신하게 느껴진다. 전화를 들었다. 2주 동안 1층의 소음에 시달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돈으론 못 가겠다던 한정식집 저녁 코스를 예약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동동주 유감.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강아지처럼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이 도로가 금방 빙판길로 변할 게 뻔해서다.
오늘도 연말 모임이 있어서 멀리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돌고 돌 술잔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다.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마시다 보면 스스로도 제어하기 힘든 게 술자리다. 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한다. 막걸리 한 병이나 소주 반 병, 아니면 맥주 500cc 정도가 적당량이다. 그래도 한창 때는 남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젊은 기운에 알코올이야 분해되든 말든 마구 마셔댔다. 그래서 실수도 있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회사 선배들이 환영회를 한다며 술자리를 만들었다. 여직원들까지 참석해서 분위기도 좋았다. 누군가가 입사를 축하하는 자리니 운치 있게 동동주를 마시자고 했다. 시골집 뒤란에서 어른들 몰래 퍼마시던 추억 때문이었는지 동동주는 오랜 버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술잔은 자연스레 막내인 내게로 집중되었다. 10여 명이 돌아가며 건네는 첫 잔을 연거푸 받아 마셨다. 밥알이 둥둥 뜨는 동동주는 향이 그만이었다. 한숨배가 돌고 나서도 선배들은 잔을 내밀며 나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 선배들의 잔을 마다하지 못하고 계속 받다 보니 30잔 이상 마신 뒤에야 마무리가 되었다. 동동주는 달달한 것이 별로 취하지도 않았다. 기분 좋게 술자리를 끝내고 일어서는데 최고참 선배가 한마디 했다. 밤도 늦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직원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가지. 결국 나도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내던 여직원의 귀갓길을 책임지게 되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를 따라 버스에 올라탔다. 남자친구라도 되는 양 가슴을 활짝 펴고. 그런데 인사동을 출발한 버스가 남대문을 지나면서 파도가 밀려오듯 술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쾌하게 얼굴은 달아올랐고 버스 바닥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달려들었다. 차창으로 서울역이 보이면서부터는 입으로 역류해 올라오는 울렁거림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 차가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뛰어내렸고 가로등을 붙잡고 토하기 시작했다. 따라 내린 여직원이 걱정이었다. 이를 어쩌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고개를 꺾고 속을 비웠다. 그러다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절 그만두고 가세요 하고 겨우 한마디 건넸다. 몸의 균형과 함께 무너져 내린 가련한 체면이 발밑을 굴렀다. 여직원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정신이 점점 가물가물해졌다. 가로등 아래 머리를 처박은 내 등 뒤에 서서 그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길바닥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취기를 견디지 못한 나는 그럼 절 여관에 데려다 주고 가세요 하고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어느 순간 목덜미가 선뜩해져서 천근 같은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다. 한옥들이 양쪽으로 쭉 늘어선 골목길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또 정신을 잃었다.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깼다. 낯선 공간이다. 처음엔 여관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침구가 너무 보송보송하다. 엷은 분냄새도 은은하게 콧속으로 스며든다. 방 안의 물건들이 차츰 눈에 들어왔다. 안진뱅이 경대가 보였고 자잘한 화장품들이 그 위를 장식하고 있다. 깼어요? 전 늦어서 먼저 출근할게요. 식사하고 천천히 오세요. 머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직원이다. 아, 이를 어쩐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녀가 가방을 들고 휑하니 방을 나가버린다. 그제야 저 혼자 어쩌라고요? 하고 윗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도로 눈을 감고 현실이 아니기를 빌었다. 술에 취해 남의 집 처녀방에서 잠을 자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방을 나설 일이 꿈만 같다. 문 밖은 바로 마르고 맞은편이 안방인 것 같다. 눈 딱 감고 도망을 칠까? 아니야, 이렇게까지 일을 저질렀는데 인사도 없이 주랭랑을 놓는 건 말도 안 되지. 두통은 여전히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이는데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밥상이 쑥 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 상을 내려놓으며 엄청 취한 것 같던데 소금 풀고 가게 하고 나가셨다. 여직원의 어머니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젠장 그냥 잽싸게 달아난 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밥상으로 눈이 갔다. 콩나물국이다. 순간 어르신의 성의를 봐서라도 먹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저를 들자마자 콩나물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과 음식 냄새 때문에 울컥하고 다시 구토가 올라왔다. 남의 집 화장실에다 토해놓기까지 할 수는 없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용기를 내서 마루로 나섰다. 안방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크게 고개를 숙이고는 누가 내다보기라도 할세라 후다닥 대문을 뛰쳐나왔다. 여직원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했다. 그녀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녀의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동동주를 마시지 않는다. 동동주만 보면 겁부터 났다. 메스꺼움이 함께 올라오면서 요즘엔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는 막걸리를 즐긴다. 막걸리는 몇 잔만 마셔도 배가 불러서 급하게 많이 마실 일도 없다. 또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술 실수를 한 적이 없다. 그나마 수학이라면 큰 수학이다. 술 실력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입에 달고 순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도 부쩍 늘었다. 뒤에 오르고 취하는 것이 단지 동동주만은 아니었다. 네, 다음 글입니다. 빚.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다. 돈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허다해서일 거다. 나는 그런 경구를 비교적 잘 지키며 살아왔다. 밥 사고 술을 사는 일은 있어도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 물론 결혼식장이나 상가에 가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축의금이나 부조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반대로 큰 돈을 빌린 적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10년이 넘게 돈 문제로 한 친구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내가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녀석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아주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아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내게로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런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투정으로 받아주고 있다. 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친구를 잃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았다. 나중을 약속하는 그의 말에 크게 기대를 걸지도 않았다. 그냥 잊어버리자고 마음을 다스렸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친구의 사정은 사정이고 왜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지 않느냐고 나를 압박한다. 아내가 그리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방에 가면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는 만큼 큰 금액이었으니 말이다. 그 친구는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다. 집사람과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다.
우리가 목동으로 이사를 하자 그 친구네도 우리와 같은 생활권으로 옮겨왔다. 이래저래 가깝게 지냈다. 그 집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2살씩 어렸다. 아들 다음에 딸인 순서도 같았다. 친구 부인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내와 친해졌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아내가 그 친구네의 사정에 대해 물어왔다. 요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그 집 부인이 하도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돈 갚기를 미루고 있다는 거였다.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큰 돈이면 친구 녀석이 직접 말을 했을 텐데 부인이 나서서 돈을 빌렸다는 게 수상했다. 다음날 그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너희 집 돈이야? 하는 반응이었다. 우리 집만이 아니었다. 그 집 부인이 빌린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남편의 중학교 동창 모임에까지 손을 뻗었다. 친하게 지내던 새 집에서 돈을 빌려주었다. 친구 부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한 집에서는 재빨리 돈을 회수했다. 세상 물정에 둔한 아내만 그 집 부인이 계속 둘러대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도 별다른 의심을 보내지 않았다. 친구 부인은 남편 회사의 동료, 후배들에게도 접근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수십 명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을 게 뻔해 보였다. 10수억 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그 친구 설명으로는 자기 부인이 사채를 썼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리 된 것 같다는데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돈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자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집 부인이 입을 열지 않는 바람에 끝내 확인할 길은 없었다. 그 친구는 집을 처분해도 부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내가 모질게 나가면 식구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친구 녀석은 자기 부인이 정상이 아니라고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래도 가정을 깰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좀 기다려달라고 매달렸다. 나는 결국 녀석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 재테크는커녕 대출이자 갚느라고 쩔쩔맸다. 생활 속에 모든 것을 줄였고 많은 것을 끊었다. 아내나 나나 취미생활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옮기기로 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그 집 부인의 태도였다. 녀석의 부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해오지 않았다. 찾아와서 사과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자기 남편한테 돈 빌려갔다는 말을 했느냐고 알아서 해결해 주었을 텐데 공연히 분란을 일으켰다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다. 그 친구는 사건이 터지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지금까지 유유자적 지내고 있다. 취직을 해서 이자라도 갚으라는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그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참았던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 부부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그 집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내가 선택했던 마음의 소리를 끝까지 지지할 수밖에 없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10년이 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제라도 아내가 그 돈을 잊어버리고 후회와 자책의 끌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밤 새삼 그 친구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집 딸내미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다. 아내는 혼수 준비 걱정에 또 그 돈을 떠올린 모양이다.
아내를 달래던 중에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 친구가 내게 진 빚이 내가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은혜들에 대한 작은 갚음인지도 모른다는, 눈을 감고 내가 까닭도 없이 대가도 없이 수없이 누려왔던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떠올려 본다. 그러고 보니 나도 꽤나 진 빚이 많다. 가로등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는다. 네, 다음 글입니다. 편지. 장마가 지루하다. 오늘도 폭우로 산행이 어렵게 되었다. 잠깐 해가 반짝하는 사이에 집 앞 느티나무 산책로를 걸었다. 들어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니 은행 청구서 2통과 백화점 카탈로그 하나가 들어있다. 진짜 편지를 받아본 게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연기 속으로 사라진 선생님의 편지를 떠올렸다. 1972년 2월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 강당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보니 책상 서랍에 영어 사전 한 권이 들어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졸업 축하해. 졸업해도 선생님을 잊지는 않겠지? 하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어느 선생님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기분은 들떴다. 친구들과 왁자하게 인사를 나누며 교실을 빠져나오다가 화단 앞에 서 계신 가정선생님과 마주쳤다. 내 선물 봤어?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라고 사전을 샀는데 괜찮지? 하시는 게 아닌가. 남자뿐인 우리 반 수업엔 들어올 일이 없는 선생님이다. 하지만 가장 젊고 예쁜 선생님이다. 가슴이 두방방이지를 쳤다. 서울에서 일요일날 한번 보자. 나도 주말이면 서울 집에 올라가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울의 선생님 댁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한겨울인데도 선생님에게서는 등굣길에 찔레꽃 향기가 났다. 선생님은 서울로 진학하는 내게 밤새 내린 첫눈처럼 설렘으로 다가오셨다. 선생님과 서울에서 처음 만난 것은 명동에서였다. 함께 나온 선생님의 대학 동기들은 모두 패션 모델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생님이 단연 눈에 띄었다.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훔쳐보느라 뭘 먹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 후 나는 서울 생활의 낯섦과 외로움을 핑계로 걸핏하면 선생님을 향하곤 했다. 선생님은 신길동 집으로도 나를 초대했다. 선생님 댁은 선생님, 어머니, 그리고 언니 이렇게 세 식구였다.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며 서울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았다. 국어교사인 선생님 언니분도 나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식구가 된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면 매번 선생님 댁을 찾았다. 선생님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초원의 빛, 에덴의 동쪽, 초대받지 않은 손님 등이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들이다. 초원의 빛의 여주인공인 나탈리우스의 싱그럽고 청초한 모습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 주말에는 내가 안성으로 내려갔다. 시골집에 들러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는 선생님에게로 달려갔다. 처음 선생님을 보러 내려간 날에는 중학교 뒤에 성산에 올랐다. 선생님과 함께한 그 소풍길은 아직도 화창한 봄날의 풍경화로 남아서 추억의 거실에 걸려있다. 발정난 개구리들의 합창이 논뚝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과 연신 숨바꼭질을 해댔다. 보리밭과 밀밭은 한 줄기 바람에도 황금빛 파도로 출렁였다. 보리 이삭, 밀 이삭의 속삭임에 고개를 숙였던 바람들이 일시에 머리를 쳐들며 쏴 하고 달아났다. 나는 멀미를 하듯 들길을 걸었다. 부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학부모들 눈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걸어보긴 처음이라는 선생님도 아지랑이에 실려가듯 한껏 들떠 보였다.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 차츰 선생님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열기가 온몸을 뜨겁게 했다. 수업 시간에 책을 펴들어도 눈을 감아도 온통 선생님 얼굴뿐이었다. 현실을 외면하지 못해 머릿속은 와글거렸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7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잠을 자는 사이에 10년쯤 더 나이 들어 있기를 꿈꿨다. 선생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밤이면 편지를 썼다.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자 빈약한 어휘력을 총동원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소설을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찌 생각하실지 몰라 애둘러 표현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 그래도 선생님 이상의 감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조급한 마음의 은유와 상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보고 찢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래도 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는 표현을 넘지는 못했다. 선생님은 나도 내가 좋지만 그러면 안 된다 고 하시며 나에 대한 믿음을 들어서 나를 달랬다. 그리고 한결같은 애정을 담아서 빠짐없이 답장을 해주셨다.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반겨주시면서 선생님 시집가면 어떡할래? 하며 내 걱정부터 앞세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또 선생님 댁을 찾았다. 선생님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행여 내게 상처가 될까봐 오지 말란 소리도 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결국 내가 원했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참담함에 넋을 잃고 가을과 겨울을 방황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의 열기를 가슴속 깊이 묻어버림으로써 가끔이나마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길을 택했다. 내가 그만하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건 편지 쓰기 덕이었다. 편지를 다듬어 가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듯이 그 속에 나의 취한 감정들을 수도 없이 가둘 수 있었다. 또 편지를 쓰기 위해 매달렸던 3년 동안의 갈등과 고민이 내 어린 생각들을 훌쩍 키워주었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의 편지는 대학 4학년 늦가을에 하숙집 앞마당에서 한 줌의 채로 사라졌다. 종이 상자 안에 가득했던 편지들이 모두 뭉실뭉실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호출에 내가 헐레벌떡 하숙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편지는 모두 불타버렸고 한두 장만이 채로 남아 편지지임을 드러냈다. 때 아닌 봉변에 놀란 하숙집 아주머니는 입을 닫아버렸다. 다행히도 다른 하숙생들은 모두 등교한 후였다. 그 일을 저지른 여자친구는 내가 과거의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네, 다음 글입니다. 선생님. 가평의 한 공업묘지에 다녀왔다. 그곳에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이 잠들어 계시다. 돗자리를 깔고 잔을 올렸다. 절을 올리는 동안 1968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 올라왔다. 6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부르셨다. 아버님께 일요일에 찾아뵌다고 전해드려라 하셨다. 우리 동네는 산을 넘어 1시간은 꼬박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긴 이래 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고갯마루를 넘어오시는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었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함께였다. 아버지께서 사랑방에서 2분 선생님과 점심상을 마주했다. 동동주 주전자들이 연신 앞마당을 오가며 임무를 교대했다. 사랑방의 대화는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분 선생님이 산을 넘어가자 아버지께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담임선생님이 다음 주에
너랑 교장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단다. 교장 선생님 사택에서의 1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심리 산길을 넘어서 학교에 다니는 나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 댁에서는 잠자리를 제공했고 담임 선생님은 방과 후 지도를 자청하신 거다. 교장 선생님 댁에서 담임 선생님과 한 방을 썼다. 선생님 침대 맞은편에 교실에서 쓰던 2인용 책상 2개를 이어놓고 내 침대로 사용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그게 나랑 교장 선생님 딸의 책상이 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 담임 선생님 앞에서 그녀와 경쟁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어쩌다 그녀와 몸이 닿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 앉곤 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이라도 맞으면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후끈거렸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죽어라 공부에 매달렸다. 책을 보는 것 말고는 교장 선생님 댁에서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해 겨울 나는 중학교 입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녀는 차석으로 여자 수석을 했다. 해마다 6학년을 맡아온 담임 선생님은 바로 전해와 전전해 이태 동안 자신의 반에서 연달아 수석 합격자를 냈다. 나까지 3연승을 한 셈이다. 술을 부어드려도 잔디가 상하지 않을까? 옆에서 지키고 섰던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각자 한 잔씩을 들어 봉분을 적셨다. 뒤이어 교감 선생님이 잔을 올렸다. 교장 선생님 딸이다. 45년 전 내 옆에 앉아 선생님의 질문에 눈을 초롱초롱 빛내던 소녀가 이제 머지않아 교장 선생님이 된다. 야, 내가 한 잔 더 올려라. 교감 선생님이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스러워하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어머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알지? 얼음을 띄운 시원한 수박 화채로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곤 하시던 사모님의 환한 미소가 딸의 말을 앞질러 눈앞에 떠올랐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은 어린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나는 교장 선생님 댁과 새로 가정을 꾸린 담임 선생님 댁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내외분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었다. 그분들을 통해 나는 자신이 적어도 남들만큼은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장래에 대해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댁에서의 생활이 아니었다면 서울 진출이나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게 뻔하다. 내가 대학에 갈 때까지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던 우리 동네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등하굣길이 너무 멀어 공부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방과 후에도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읍내로 나오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분은 내가 꼭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모으기로 했다. 통학 거리가 멀고 산을 넘어 다니는 6명이 뜻을 모았다. 담임 선생님이 새들어 사는 집에 방 2개를 얻어서 3명씩 한 방을 썼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모두 모여 앉아 책을 펴들었다. 영어 전공이 담임 선생님이 시작한 방과 후 학습 지도에 수학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까지 기꺼이 나서주셨다. 3분 선생님이 매일 저녁 1~2시간씩 보충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6명은 모두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고 5명이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에 가면서 국문학을 택한 것도 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교내 백일장에서 시를 지어 장원한 나는 군대회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산문을 써서 장원을 차지하면서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나의 특별활동 과목이 되었다.
국어 선생님의 은근한 부추김은 나에게 적성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시골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안타까워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박봉을 쪼개가면서까지 학생들을 돕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을 너무도 과분하게 누린 셈이다. 지금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속골 뜯기던 시골 소년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들뜨곤 한다. 교감 선생님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교실의 모습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게 우울했다. 세태의 변화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절망만 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듯 선생님들의 사랑 또한 우직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그토록 마음 써주셨던 선생님들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며 살아왔나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선생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적도 있다. 오늘 또 선생님께서 그리셨을 내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교장 선생님 딸과 핸드폰을 열고 6학년 때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공원 묘원을 내려왔다. 푸드덕 장기 한 마리가 뜨겁게 달궈진 한낮의 열기를 가르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난번 이윤협 작가님이 란이라는 작품에서 어쩜 이렇게 여성의 마음을 섬세하게 잘 알고 쓰셨을까 놀라웠는데요. 수필을 읽고 나니 이분이 여성 취향의 글을 참 많이 써오셨구나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